윤석열이 대통령 후보 돼야 된다, 안철수가 된다, 뭐 싸우다가 또 한 20명 나가고. 어차피 그렇죠, 뭐. 예. 그랬었죠. 그래도 지금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신단 말씀이잖아요. 네, 그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이렇게 대중 강연하고. 그거 정말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인데. 쉽지 않죠. 자, 이제 그래서 저희는 법인 등록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제 각종 정부 지원도 있고 이제 막 간섭도 이렇게 생기고 그러는데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우리 돈으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하고 매월 있습니다. 모이는 분들이 많지는 않겠구만요. 그렇죠, 많진 않죠. 한번 근데 아주 유명하신 분 오면은 막 이렇게 많이 오시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속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네네. 예, 책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음악 수업에서 5.18 주제곡을 가르쳐서 기분이 어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그때 그 노래도 되게 절절하게 다가왔지만 사진도 절절했죠. 사진이 딱 그 이렇게 그 때리려고 하는 곤봉, 곤봉 때린 장면이 아니라 때리려고 하는 그 사진이잖아요. 그 유명한 사진이죠. 네네네, 유명한 사진이고 그리고 이제 그보다 더 심한 사진도 있어요. 그 바깥으로 알려지지 않은 이제 운동권들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사진들. 진짜 피 막 다 막 찢어지고 막 이렇게 시체들 이렇게 보여주고 하셨었거든요. 그리고 이 노래가 그 계엄군의 이제 총칼에 이제 젖가슴이 잘 익어진 너의 두부처럼 잘려진 너의 젖가슴이 그 노래인데요. 그게 어떻게 보면 당시에 소문이 그렇게 돌았던 거예요. 당시에 돌았습니다. 계엄군이 이제 젖가슴을 이렇게 잘라 시체의 젖가슴을 잘라버렸었다. 바로 그 직후에 그렇게 소문이 돌았어요. 네네네. 근데 그거는 오리곤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노래인 거예요. 5.18이 뭐 어쨌다 하는 거에 그런 것들이 다 전승되고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광주 시민으로서 봤을 때 이게 4.19 혁명 물론 부마 항쟁지가 중심이긴 하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는 전국적으로 퍼졌잖아요. 근데 5.18은 주로 이제 광주 호남에 갇혀 있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그 이후에 어떤 호남 비하론과 섞였을 때 굉장히 약간 인종주의적으로 다가왔어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만의 아픔, 학살론, 학살론. 그리고 이제 그때 고등학교 당시만 해도 다행히 그때 저의 생각으로는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께서 당선이 되셨던 시기였지만 그 전에 이제 대통령이 안 되셨을 때는 그러면서 꼭 들어오는 레파토리가 야 우리 내 공부 잘하는 형은 뭐 검사 임용에도 이제 막 탈락당하고 뭐 대기업을 들어가도 뭐 승진이 안 되고 이런다. 하숙집 가도 이제 사투리 쓰지 말아야 된다. 이런 식의 말들을 들었을 때 이거 도대체 뭐지? 나는 왜 여기서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지? 하는 그런 분노가 스며들게 되는 거죠. 그런 분노는 상당히 심각한 분노일 것 같아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 북한군 청성하전사 2017년 11월 18일이죠. 귀순을 하다가 총격을 받고 또 우리 쪽에서도 낮은 포부로 가서 또 구출해오고 그리고 또 임국종 교수님인가요? 이국종 교수님이 또 치료를 하고 그 과정에서 치료 경위를 언론에 브리핑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기생충 같은 게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당시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인가요? 그 양반이 강하게 거기에 대해서 반발을 했고 그 얘기를 책에서 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제가 재밌게 봤는데요. 이 얘기를 이렇게 에피소드를 쓴 데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군에 있으면서 그때 당시에 저의 그 군의관으로서의 보직이 예방의학 장교였어요. 예방의학 장교니까 우리나라 말라리아 그 유병률이요 OECD 1위예요. 1등이라고요. 말라리아가 우리나라에 이렇게 많다고요. 뭐 저기 동남아도 아니고 아프리카도 아니고 말라리아 1등이라고요. 그게 그렇죠. 모기가 날아와서 모기가 북한에서 날아오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굉장히 무식한 방법을 쓰는데 그 전망의 군인들에게 말라리아 치료약을 낮은 용량으로 5월부터 10월까지 계속 먹여요. 왜냐하면 최전방에 군인이 있고 모기가 날라와서 군인을 엄마들 알면 또 난리 나요. 그렇죠. 모르냐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이제 일부에게만 먹이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퍼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물고 내려오게 되면 바로 일산이에요. 100만 도시입니다. 그래서 일산 그 윗부분까지는요 헌혈을 못 해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정말 좋은 의도로서 헌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헌혈을 못해요. 왜냐하면 피에 말라리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굉장히 굴욕적인 겁니다. 그만큼 어떤 그런 예방학적 그 북한에 관련된 어떤 보건의료적인 통계들을 제가 내고 백신을 계속 보급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죠. 그런 상황에서 오청성 사태가 터지고 이제 수술하면서 이렇게 기생충이 이렇게 나왔다. 그런데 이게 북한의 현실입니다. 이거는 팩트예요. 방금 말씀드린 팩트. 근데 이 실체가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그분들을 추종하시면서 우리 북한의 실체가 드러나서는 안 돼. 내 사람 북한, 내 사람 북조선의 실체가 드러나면 그러면 안 돼. 왜 남조선 인민들과 알면 안 돼요. 우리 소중한 분들의 그 치부를 보여줘. 이런 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이가 없기도 했고 그때 당시에 오청성 그 하전사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런 어떤 이제 제가 소통을 이제 아주대병원 측과 그 밑에서 이국정 교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그 밑에서 수술을 보조했던 그 이호준 그때 당시 교수님 계속 소통을 하면서 이제 오청성의 그런 상태들을 계속 보고를 했죠. 그 이후에 이제 오청성을 이제 따로 이렇게 만나서 너무 반가웠고요. 오청성 씨하고는 그럼 지금도 만나고 있나요? 네, 지금도 연락을 주고받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네, 잘 살고 있고 원래는 이제 골프 이런 거 배워가지고 골프 강사도 이렇게 하고 이제 왔다 갔다 미국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래요? 네, 이제 뭐 책도 뭐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었고. 아주 훌륭하게 정착을 하고 있구만. 잘 살고 재밌게 살고 있습니다. 그럼 그때 이호준 선생님하고도 또 통화를 계속 하고 이제 사실 이제는 뭐 다 드러났지만 원래 그래서 제가 인재 영입위원으로서 이국정 교수님을 영입하려고 했었어요.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호준 교수님한테 이제 연락처도 받고 같이 또 뵙기도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셨구만요. 자, 의대 증원 문제가 뭐 갑자기 대폭 증원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또 이제 이 불화가 또 심각해졌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극심한 피해를 봤죠. 제가 광주에 내려갈 때 제가 뛰었던 그 동남을 지역구에 광주 전남 1, 2, 3 병원들이 다 몰려 있어요. 그걸 전공의들도 많고 뭐 교수님도 많이 살고 그러는데 너무 적대적으로 돼버렸죠.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이제 의료인의 숫자가 부족한 것까지는 이제 대국민적인 공감대가 어느 정도 있었고 그걸 이제 싼 값에 이제 박리담의 의료 구조를 유지를 하면서 어떻게든 잘 굴러오고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던 그런 거죠. 말도 못하죠. 그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렇게 보수로 전향한 것도 어떻게 보면 의대에서의 수업 과정 그런 어떤 그리고 경제적 사정이 안 좋은 환자를 많이 만났던 내과 전문의로서의 어떤 경험들이 많이 작용을 했습니다. 그만큼 의사는 보수적인 성향을 가질 수밖에 없는 집단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너무 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과격한 정책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총선 때 이거를 좀 뒤집어 보려는, 여론을 뒤집어 보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망한 겁니다. 이거는 망한 거고요. 이거는 지금 당장 그래서 뭐 1,500명이 통과가 돼서 이대로 모집이 됐다고 한들 이게 정부의 승리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의료계도 물론 중간에 좀 타협의 손길이 왔을 때 좀 거절했던 것도 그런 것도 좀 뼈아픈 부분이기도 하고요. 방향은 조금 뭐 옳다고 해볼 수도 있는 여지가 있었습니다만은 정치인으로서 좀 조절하는 그런 과정이 없었던 것이 너무 안타깝고 그리고 당시 어떤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서 또 죄송한 마음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정읍 씨가 동학 유족들에게 수당을 준다. 전 처음에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뭐 농담 좀 세게 하는구나. 정말 주는 모양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면 된다. 그게 그러니까요. 그럼 제가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이제 동학하면은 뭔가 일제에 한거한 그런 이미지 뭐 그런 거가 있는데 오히려 그 동학을 가장 세게 때려잡았던 분이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안중근이죠. 의사, 우리의 영웅 안중근. 네,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고 이게 혁명이란 단어를 붙이려면은 레짐 체인지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레짐 체인지가 대대로 유지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프랑스 대혁명을 혁명이라고 불러야 되냐? 이런 말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다시 나폴레옹 황제가 직분을 했으니까 그게 무슨 혁명이야? 난이지.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동학을 이제 운동을 열심히 했던 분들이 나중에는 이제 완전히 강성 친일로 일진에 대거 들어갔죠. 그렇죠. 대거 들어가서
나와서 정말 이제는 그 반일을 하던 분들에게 린치를 가하는 예. 그런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 정말 역사를 좀 총체적으로 이해를 좀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 그래요. 물론 이 전체 민족사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잘된 일에 대한 어떤 보상 그런 거는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저기 홍범도 장군이라든가 이런 분들 논란도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것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그럼 어디까지 해줄 것이냐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겠죠. 그거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의 법령 역사에 영향이 미치는 범위 내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순신 가문을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대한민국을 기르는데, 기준으로 보면, 그런데 이순신 가문을 전부 다 이렇게 막 포상을 해주고 이래야 된다. 그렇게 따지면 고조선까지 이렇게 쭉쭉 내려가. 당군 다 연결되죠. 다 가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고 이거는 원칙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동학도 나뉘다가 정치적 필요에 의해서 혁명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런 과정들이 있었죠. 정치가 자꾸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정일성도 마찬가지 입장이시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참 그게 가슴 아픈 부분이, 이거는 사실 보수 정권에서 시작되기는 했어요. 노태우 정권 때 이제 북방 정책 추진하면서 이제 중국의 어떤 그런 친화적인 인물을 찾아내자 하다가 보니까는 정일성을 찾게 됐고, 이제 이게 광주 사람이네 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쪽에서 확 기리게 되고. 동아일보에서 처음에 계속 보도를 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진짜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는 이제 월간조선에서 밝혀낸 건데, 아주 그냥 침략에 앞장섰던 분이죠. 그런 분이기도, 그분을 세금으로 기려서는 안 된다. 이거는 정말 확실한 겁니다. 정읍도 그렇고 우리 보훈장 정책을 보면 우리 보훈 정책이 참 과도합니다. 3대에 걸쳐 준다. 서울시는 6대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들의 보훈 정책을 보면 당대거든요. 당대에 그치고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 미성년 자녀를 위해서 어떤 학비 지원을 한다든가 이 정도에서 그치는 거죠. 보훈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맞습니다. 보훈은 명예고 정말 어려운 경우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 대를 이어서 3대, 6대가 나와버리면 그건 이제 맞아요. 마가 끼어드는 포인트는 거죠. 명예고요. 그거가 이제 우리의 세금이 너무 이렇게 많이 들어가게 되면은 또 이런 요청이 있어 버려요. 우리 세금을 냈는데 뭐 명단 뭐 다 깔아부터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그런 적절한 지점을 잘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에서 또 제가 조금 인상적이었던 것이 일본의 과거사, 사과에 대해서 표를 만들어서 냈는데, 잘못하면 이거 등짝에 칼질이거든요. 이 반일로 인해서 이거는 뭐 장사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반일 장사가 성행하죠. 그렇죠. 그것 플러스 이제 정치적인 이득을 보려는 집단이 있는 거고요. 후쿠시마 방류를 가지고도 그렇게들 야단을 떨었고 법석을 떨었고 돈을 1조 5천억을 썼고, 그렇지만 그들은 지금 아무 얘기하지 않고 있죠. 맞아요. 정말 이거는 정말 뿌리 뽑아야 되고, 저는 한일 역사로만 보면은 실질적인 두 국가 간의 역사적인 전쟁은 딱 한 번이었다고 봐요. 임진왜란 그쪽이고, 나머지는 뭐 어떻게 보면 해적에 왔다 갔다 한 거고, 해적으로 따지면은 신라시대, 고려시대 우리가 침탈한 경우도 엄청 많았고요. 우리도 많이 가서 뒤졌고 많이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역사가 이렇게 안 되는 거고. 자, 영국하고 프랑스 보세요. 10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그 정도면은 그래 뭐 너네 열심히 싸웠구나 이럴 수 있는데, 그분들도 축구할 때나 그렇게 싸우지 실질적인 실질적인 경제 영역에서 그렇게 반목할 수는 없다고요. 우리는 제대로 안 싸웠기 때문에 엉뚱소리 하는 거예요. 그런 건가요? 제대로 한번 붙었으면 그다음 깔끔한데, 제대로 한번 안 싸우고 그냥 나라를 헌납을 했으니까 왕조가 헌납을 해버리니까 그다음에 엉뚱한 소리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우리 그 화합의 역사는 최대한 많이 좀 적어야겠다라고 해서 그런 어떤 사과 발언도 넣었고, 또 핵심적인 부분이 포항제철. 포항제철도 우리 뭐 박태준 우리 그 전포철 그 회장님께서 다 이렇게 뭐 완전 황무지에서 읽었다 이렇게 하시지만 그건 아니거든요. 신일본 제철 지원을 많이 받았죠. 신일본 제철 그쪽에서 정말 거의 주다시피 했습니다. 거의 주다시피 했고, 물론 고생은 하셨고 박정희 대통령도 정말 고생하셨지만 그 원천 기술이 없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걸 도와준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삼양라면, 요새 그 불닭볶음면 아주 전 세계적으로 K푸드가 유행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그 전중윤 회장님께서 정말 나 이 기술 너무 배우고 싶다 해가지고 일본의 그 라면 제조업자에게 찾아가가지고는 도와주십시오. 이게 막 음식을 만드는데 저희 막 되지도 않고 이 정말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니까는 정말 그 공짜로 기술을 줘요. 그러니까 일본의 지식인들, 경영인들이 어떤 부채의식 같은 게 있었어요. 맞아요. 부채의식. 네, 부채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 선량한 어떤 그런 기업가 분들에게 같이 발전하자. 이렇게 하면서 옆에 나라가 잘 되면 또 일본도 잘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서로 이제 윈윈하고 이렇게 해서 발전해온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기억하자.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이 국제적인 흐름 자체가 지금은 완전히 서방의 어떤 자유진영,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 대만까지 어떤 선이 이렇게 그어지고 그 선이 공고해지는 사회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편을 서야 되냐 했을 때 결국에는 자유민주시장 경제 진영으로 우리의 가치를 뚜렷하게 보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그런 면에서 일본의 어떤 적대적인 것만 계속 나오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뭐 제 책이 얼마나 팔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최대한 그런 역사를 담으려고 했습니다. 고향에 대한 애정이 참 강하세요. 네. 앞으로 이 나의 고향, 어떤 고향을 꿈꾸세요? 광주의 특수성이 아닌 대한민국의 보편성을 지향하는 곳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역으로서의 특수성도 물론 중요한 가치고 자부심이 될 수 있는 것이지만요. 대한민국의 가치 그리고 역사를 긍정하면서 그 안에서 빛나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가 잘 작동하는 곳이어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정치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렇게 안타깝게 쓰러졌지만 뭐 저의 남은 이제 여력이 닿는 한 그래도 최대한 이렇게 시민단체 활동이건 출마도 하셔야죠 다음번에. 근데 이제 그 미래가 잘 보이지가 않아서 부인이 많이 반대를 하시나요? 아니 그걸 떠나서 이게 좀 한 15%는 나왔으면은 이렇게 좀 힘을 얻었을 것 같은데 몇 프로였죠? 8.6%였습니다. 10%가 안 됐구만요. 네.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걸 떠나서 이제 좀 막막합니다 지금. 광주를 얘기할 때 복합 쇼핑몰이 없다. 복합 쇼핑몰이 왜 안 생기는 거죠? 원래는 생겨나려다가 이제 지역 상인들은 1차적으로 반발을 하잖아요. 그건 뭐 당연한 반발을 하는 건데 그런 어떤 그 소상공인에 좀 더 이제 오리엔티드 된 민주당의 어떤 그런 정책을 주장하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얘기를 하게 되면서 결속을 하게 되면서 어떤 그런 것들 정치적 힘으로 작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원종 쇼핑을 가게 되는 이 현실이 하루빨리 좀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인생은 어떻게 풀리겠습니까? 앞으로 인생 일단은 제가 개원을 지금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개원 이제 자리 좀 알아보러 다니고 있고 개원 자리 알아보러 다니니까 더 속 터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진짜로. 지금 1층이 다 임대로 나와 있어요. 1층이. 뭐 올리브영, 파리바게트 이런 애들도 다 이렇게 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우리 경제가 안 좋은데 정치인들 막상 그 안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정치 기자들한테 둘러싸여서 계속 받는 질문이 뭐 여사님이 어땠습니까? 한 대표님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계속 이런 식의 서로 싸움 붙이는 질문만 받게 되니까 그 안에 매몰되게 되거든요. 근데 정치인들이 제발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 여의도에서 좀 벗어나서 정말 힘든 상황들을 좀 보고 우리 이러지 말자. 좀 민생 얘기를 좀 하자. 이런 거를 좀 주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게 지금 너무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서 역할은 생각하고 계세요? 제가 뭐 해드릴 수 있는 지금 뭐 당직을 맡은 거는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는 거는 없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뭐 SNS가 됐건 이렇게 내려고는 합니다. 그럼 당협위원장은 맡고 계시는 거죠? 네, 당협위원장은 그대로 이제 승계를 이렇게 받아서 했는데 물론 제가 성적은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선거 때만 딱 끝나고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은 딴 데로 가버리고 그냥 선거 끝났다 이래 버리면은
그거는 좀 도의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게 전문어로 얘기하면 싸가지가 없는 거죠. 그렇죠. 제 선거를 도와주신 분들 한 번 만나서 식사도 좀 대접해드리고 이 조직이 무너지지 않게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막상 이렇게 했다가 또 선거 때만 되면 띡 나타나서 도와주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 이게 굉장히 방금 하신 말좀 싸가지 없는 거거든요. 뭐 최근에 주말에 누구를 만났다고 대선 주자 중에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했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천목회라고 해가지고 이제 젊은 이제 낙선한 그런 정치인, 뭐 물론 김재섭 의원님처럼 된 분들도 있지만은 이런 분들끼리 모아서 이 우리 국민의힘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지지를 좀 더 확장해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야 되냐 하는 그런 모임을 만들어서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이분들을 이렇게 초청을 해주셨어요. 오세훈 현 시장님께서. 너무 반갑게도 좀 이렇게 초청을 해주고 그전에도 저는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만나 뵙고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번 선거 때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을 위한 아젠다가 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해요. 총선 때 우리 당이 내세웠던 구호가 2조 심판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막상 정말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당장 다음 달에 내 슈퍼마켓을 빼야 되는 이 소상공인의 입장에서는 아니 이재명은 25만 원이라도 준다는데 너네는 해주는 게 뭐야? 나한테 해주는 게 뭐야? 이런 식의 의견이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는 2조 심판을 하겠습니다. 이게 좀 어려워요. 안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그때 생각이 났던 게 이제 오세훈 시장님의 안심소득이라든가 그리고 서울런 그러니까 그 유명한 EBS 강사들을 유명한 진짜 그 사교육 그 강사들을 와가지고는 영상 촬영해서 그 저소득층에 계신 분들에게 다 이렇게 강의를 제공해주는 출발선을 동등하게 만들어주려는 노력이거든요. 이건 정치적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걸 합니다. 이 서울론을 전국으로 확대할 겁니다. 아니면은 안심소득, 이재명처럼 기본소득, 아니 잘 사는 사람한테 25만 원 줘봐는 이거 얼마나 낭비예요. 선생님한테는 100만 원 드릴 테니까 저는 그냥 안 받을게요. 이런 식으로 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행정의 효율성이거든요. 이게 프리드만이 주장했던 거기 때문에 오히려 보수우파 경제학자가 주장했던 겁니다. 세금을 국가에서 걷어서 이렇게 막 공무원들이 고민해서 어떤 분야 이렇게 하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비효율성이 있게 되고 안심소득이라는 건 설명한다면 저소득층에게 구간을 나누어서 구간을 나누어서 저소득층에게 필요한 만큼의 지원을 하고 그래서 그들이 재기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지금은 디딤돌 소득으로 이름을 좀 바꾸셨는데요. 기본소득과 차이가 없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소득 구간을 이렇게 나눠서 하기 때문에 행정 효율성은 더 제고를 할 수 있으면서 그것도 시험을 좀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서울에서 그래서 굉장히 언론에서도 그렇고 경제학자 분들로부터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기본소득과 안심소득 뭐가 더 나았냐 했을 때 오히려 이런 소득이 더 안심소득이 더 좋았다 이런 연구도 확실히 논문화돼서 나온 게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정치 이제 대권 시기가 또 빨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요즘에 그렇게 돼버렸죠. 그런 거가 있는데 이제는 어떤 정치적인 어떤 그런 내부 싸움에서의 이야기가 이게 주된 것이 아닐 것이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떤 복지 담론 정책, 예를 들면 우리 경제 정책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그런 정책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정치인들 막힘없이 공부가 이게 대선에 나왔는데 무슨 공부를 할 거냐고요. 바로바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정치인이 각광을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고 오세훈 시장님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많이 준비가 되어 계신 분 같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저는 우리가 어느 시점 김영삼 정부 이후 시점부터는 국가를 움직이는 것이 기업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재벌 중심으로 재벌들의 어떤 기업가 정신, 국가가 굴러갔는데 재벌 동력이 떨어지기도 했고 정부가 적극적으로 떨어뜨리기도 했어요. 재벌들을 마구 구속해서 감옥에 집어넣고 이제는 다시 정치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가는 괴멸하지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지금 좋은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분들을 응원해드려야 돼요. 그분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정치인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상인 그리고 과학자, 군인 이런 분들을 정치가 서포트를 해줘야지 앞에서 군림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박은식
작가 당신 편찬을 나오시고 영광인데요, 작가. 당신을 설득하고 싶습니다를 중심으로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시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홍승기가 묻고 박은식이 답하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에도 훌륭한 글을 모시고 의미 있는 대화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